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이것저것의 물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제게 가까운 물리학부터 제 전공 분야와 조금 먼 뇌과학, 생물학까지 그런 것들을 물리학의 시선으로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뒤에도 계속 이것저것 그것 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우리가 통계라는 방법을 쓸 때는 뭐가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뭐라도 많이 모여 있고 모여 있는 것들 사이에 연결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에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 안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뇌를 연구하는 통계물리학자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뇌과학, 영어를 직역하면 신경과학이 맞는데요. 신경과학 분야 중에 계산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라는 어떤 컴퓨테이션의 관점에서 뇌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이 계산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뇌는 물리학자, 특히 통계물리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연구 주제입니다. 뇌과학자들, 그리고 물리학자들, 여러 의학자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처리되는지에 대한 아직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미시적인 수준에서 신경세포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뇌가 정보를 처리할까? 그런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신경망을 구성해낼 수 있게 됐죠. 여러분이 이용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학자들이 사람의 뇌에서 배워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할 정도의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판단 능력 같은 것을 갖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미 익숙해지신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기가 그 전에 이미 학습해 놓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출력물을 생성해냅니다. 그 전에 어느 인간도 적지 않았던 글을 새로이 적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구현된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온갖 재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존재합니다. 바하의 음악 같이 들리는 음악을 자동 작곡해서 멈추지 않고 무한히 계속 들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인간 화가가 그리지 않은 그림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미드저니 같은 그런 인공지능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 이처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서 어느 누구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인간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 혹은 약간의 기대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충돌하는 여러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력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 같은 건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쉽게 측정하는 일상적인 과학의 현상입니다. 인터스텔라 그 영화 보시면 그 중력이 강한 행성에 도착해서 아주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그 궤도에 있는 우주선에 돌아왔더니 그 궤도의 궤도선에서 그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우주 비행사는 뭐 7년인가 시간이 걸렸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뭐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상상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은 이 시간을 측정하는 그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 중에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시간 여행이에요. 미래로 시간 여행하는 건 사실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미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시간 여행이라고 부르지는 잘 않죠.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보통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나에게는 짧은 시간이 걸릴 때, 그때를 우리가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라고 부르죠.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아주 빠른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 오시면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 비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 오시면 여러분은 아주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미래로 여행한 거죠. 미래로의 여행은 그래서 신기한 건 아닌데요. 과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죠.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물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과율의 위배가 됩니다. 인과율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항상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인과율인데요. 빛보다 빠르거나 과거로 가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인과율의 위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금방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 과거로 돌아가서 운전을 하다가 잘못돼서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차로 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운전한 차 때문에 사망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미래에서 과거로 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할아버지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역설의 존재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의 명확한 그 생각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을까라는 거는 물리학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든 문제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물리학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나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이거나 이런 방정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본 법칙의 방정식의 형태는 놀랍게도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제 일은 딱 하나로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뭘 할지는 여러 선택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과거와 미래가 명확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길은 딱 하나의 외길인데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길은 여러 갈래길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미시적인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다르게 인식할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 하면 미래도 과거처럼 딱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원래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금방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뭘 할지 저는 여러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일 수 있는 거죠. 꽤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뭘 할까? 다들 우리는 그건 내 맘이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결정론이 맞다면 내가 내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 우유 한 잔을 마신다는 게 이미 한참 전에 우주가 탄생할 때 정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모순되게 되는 문제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뉴턴의 고전역학을 따른 결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 고전역학의 결정론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양자역학의 탄생입니다. 양자역학에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양자역학적을 따르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뉴턴 고전역학의 결정론의 근거에는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물체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첫 번째 그 가정,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용한 고전역학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배격하는 거고요. 그 20세기 중반 이후에 카오스 이론의 발전은 양자역학과는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에 어떤 입자가 있는데요. 얘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를 처음에 그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우리가 무한대 정확도로 알고 그 입자의 운동이 뉴턴의 고전역학을 따른다면 그 입자가 미래에 어디 있을까는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카오스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결과는 처음 그 입자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 알지 못한다면 0.0000 해서 소수점 아래 0을 100개 정도 적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그 정도 아주 작은 오차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는 순간 그 입자의 미래가 엄청나게 다른 경로를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것이 카오스 이론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로 뭘 드실지는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물리학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과학자의 호기심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온갖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 왜 물을 마시면 땀이 날까? 밥 먹으면 내 몸무게는 왜 늘어날까? 사실 여러분이 어떤 걸 보더라도 궁금한 걸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래도 과학의 그 사고방식을 오래 사용해 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생각을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왜 살이 찔까? 같은 것도 사실 여러분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호기심이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호기심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세상이 새로운 발견들로 매일같이 엄청난 양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과학 소식을 눈여겨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이 더 과학을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책 이것저것의 물리학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물리학 그리고 과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지적 활동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과학이 재밌고 즐겁고 심지어는 아름답기도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을 즐기시고 재밌어 하시고 더 많은 과학의 내용을 찾아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이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서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그 문제들, 상황들,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2번의 그 시간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